생물학 분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이자 행동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물학, 세계를 읽는 통속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시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생태학 석사를 하신 후 다시 하버드로 가셔서 생물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신 후 하버드대 전임 강사, 미시건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이후 2006년도부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개미학자 또는 통섭의 대부 이런 별명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부터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래도 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최재천 교수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영 어쩌고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외람되게 몇 번 들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 아까 저기 앉아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승혜성 선생님이 너무 빨리 가시는 바람에 제가 발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진짜 아까 최승진 교수님 청중을 잘못 판단하고 오셨다 그러는데 저야말로 진짜 중고등학생들 오는 줄 알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중고등학생들에게 생물학 한번 해봐라. 생물학이 어떻게 보면 참 할 게 많은 분야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앉아가지고 승혜선 선생님 아까 처음에 화면 안 나올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엄청 많이 가져오셨구나. 근데 뒷부분에 그걸 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은데 또 그럼 나중에 또 선생님 저 또 야단치실까봐 하여간 저는 가능한 한 짧게 그냥 지금 어차피 저 진행이 많이 늦춰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짧게 그냥 준비해 온 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박사 지도 교수님이 늘 듣던 공격 생물학 제국주의자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자청해서 생물학 제국주의를 한번 얘기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한 십몇 년 전부터 자꾸 사람을 만나면 귀향을 좀 보내달라고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워낙 오지랖이 좀 넓은 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남의 공부하는데도 많이 기웃거리고 쫓아다니고 참 이상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 학자들 글들을 이렇게 좀 읽다가 어느 날 제가 굉장한 관찰을 했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유배지에서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도 그랬고 추사 선생님도 그랬고 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옛날에도 한양에 있어갖고 이게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적을 못 남기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수로 산다는 게 이게 바깥에 나가서 잘못 얘기하면 정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교수가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수하는 건 진짜 재미없습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연구 하나 할 수 있는 풍토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수로 살아남으려면 일단 갖춰야 되는 제1의 덕목이 뭐냐 하면 멀쩡하게 좋은 논문 하나 쓸 거를 4개, 5개로 쪼개서 시시껄렁한 저널에다가 여기저기 갖다 박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개수를 몇 개 늘여놔야 연구비를 받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연구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 것 같은데요. 연구재단에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특강을 하러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 총액을 한번 밝히고 은퇴를 하겠다 그랬더니 다들 좀 긴장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진짜로 얼마 받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1년 받는 연구비를 전 평생 못 받아봤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연구비를 다 합해도 그만큼이 잘 안 될 겁니다. 진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예, 생태학 한다, 진화생물학 한다, 행동생물학 한다 그러면요. 그냥 저 미국에서 훈련 받아서 저 프로포저를 참 열심히 탄탄하게 쓰는 훈련을 제가 받았거든요. 열심히 써서 내면 마지막까지는 갑니다. 마지막에 이거 뭐 돈도 될 것 같지도 않은 연구를 그냥 항상 탈락 그래서요. 정말 가난하게 늘 살았습니다. 근데 제 분야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1년에 한 서너 편 정도 쓰는 분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서너 편 써갖고는 연구비 못 받습니다. 큰 연구비는. 그래서 저한테는 늘 논문도 안 쓰면서 뭐 이런 공격이 늘 들어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도 그래도 여지껏 해서 한 뭐 이른바 SCI라는 그 참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의 어떤 사립기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거기에 이제 목을 메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뭐 100 몇십 편 썼습니다. 근데 제가 100 몇십 편 쓰면 제 동료들은 실험실에서 하는 제 동료들은 1000편 이상을 써야 저랑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맛비교를 하면서 논문도 안 쓰면서 왜 이렇게 저 외도를 많이 하냐고. 저 외도한 적 없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 그래도 업적을 남기고 가고 싶어서 귀향 좀 보내달라고 늘 그랬는데요. 진짜 이게 귀향을 보내주더라고요. 언제 TV에 보니까 제 조상님이 귀향을 가시더라고요. 제가 최영 장군 후손인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도 귀향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를 귀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 생활 내내 보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제가 워낙 행정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고사하면서 그건 좋게 얘기한 거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야비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그거 해봐야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맨날 도망다니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설기관 30만 평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뭐 직원이 거의 한 500명 가량 되는 그런 신설기관을 제가 경영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요즘 저 서울에 와서 가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조금 이렇게 정제해서 인사해 주셔도 좋으신데 그냥 절대로 아유 왜 이렇게 폭삭했어요? 이렇게 다들 그냥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그냥 거울을 들여다봐도 3년 전에 저하고 지금 너무 많이 변해서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여간 제가 고생을 엄청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보람은 있습니다. 뭐 신설기관이니까 뭐 별의별 거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기관의 핵심 가치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핵심 가치 전 제가 원장이니까 제가 만드는 줄 알고 만들어서 발표했다가 총무 부장이 용역 줘야 된다 그래. 그 제가 굉장히 뻘쭘한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줘가지고 용역을 뭐 여러분 어디라 그러면 다 알만한 회사에 내줬는데 중간 보고회 하러 왔는데 무슨 뭐 화면에다가 뭐 수월성, 탁월성 무슨 성 해갖고 성자 돌림으로 4개를 해놨길래 제가 손들고 그거 왜 LG화학 걸 우리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생태용 거라고. 삼성전자 줘보세요. 딱 맞네. 농협 줘보세요. 딱 들어맞네.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저건 국립생태원 핵심 갖춰야 된다.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만들어 줬어요. 돈도 주고 만들어 주고. 뭐 저는 굉장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 가치 갖고 있는 기관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 기관들이 되게 딱딱한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저희 생명, 사랑, 다양성, 창발, 멋 이런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멋도 좀 부렸고요. 미션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의 보존과 생태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송혜성 선생님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건데 바로 그런 걸 그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시하는 곳이 국립생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 무지무지 열심히 했더니 충남 서천은 서울서 제주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3시간 걸리는 곳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3시간이 걸려야 가는 곳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아주 망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했더니 저 개원하고 2년 연속 해마다 100만 명씩 다녀가셨습니다. 뭐 초대박을 이제 쳤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 30만 명이라도 해봐라 그랬는데 100만 명씩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요. 여기 충남 서천이란 곳은 유사일의 교통체증이란 단어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 작은 마을인데 주말에 한 10,000명 정도가 우리 국립생태원을 찾아오시면 그냥 앞에 길이 완전히 막혀갖고요. 차가 군산 시내로 밀립니다. 애꿎은 군산경찰은 영문도 모르고 나와서 이제 교통정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매주 해본들 그게 1년에 52만 명입니다. 그 2배를 해야 오는 숫자인데요. 뭐 하여간 지금 그래서 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지만 원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대학 시절에는 관악산 캠퍼스에서 늘 마우스를 해부했습니다. 근데 이 마우스는 아니고요. 진짜 마우스를 늘 해부를 했는데요. 하루에 20마리씩 제가 죽였습니다. 그 호르몬 주사 놓고 이래서 배란을 하게끔 하고 한동안 많이 들으신 얘기죠. 황우석 교수 사태 때 많이 들으신 일부러 배란을 촉진시켜 갖고 난자를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그 옛날에 이제 했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0마리를 죽이니까 한 1년 반 하고 나니까 진짜 저는 잘 죽이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미국에 가면서는 죽이지 않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생태학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그 베링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가서 그 섬의 절벽에 붙어 사는 바다새들, 그 바다새들의 몸에 붙어 사는 또 기생충 연구를 했습니다. 뭐 제가 꼭 그거를 찾아간 거라기보다는 뭐 지도 교수님이 하는 일에 어떻게 같이 끼어서 그분들은 저 새들의 다른 모습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새들이 잡히면 저는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는 쪽으로 그걸 하다가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는 더 하찮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제가 그래도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렌즈를 이만큼 해갖고 찍어서 뭐처럼 보이지만 저 몸 길이가 2mm입니다. 예, 2mm밖에 안 되는 작은 곤충. 그 영어로는 zooraptor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민벌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민벌레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말렸습니다. 저걸 뭐하러 연구하냐. 근데 이른바 사회성 곤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미, 벌, 뭐 흰개미 이런 것들 곤충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했을까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근데 개미나 벌은 같은 목에 속하는 곤충인데 그들이 왜 사회성 곤충이 됐느냐에 대한 이론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흰개미는 사실은 우리말로 흰개미라고 누가 처음에 잘못 명명을 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거든요.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라 메뚜기에 가까운 곤충입니다. 흰개미가 왜 사회성 곤충이 됐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민벌레가 흰개미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흰개미를 지금 관찰하면 이미 사회성을 띠는 상황을 관찰하기 때문에 진화를 연구하긴 대단히 힘들 것 같아서 흰개미의 사촌인데 아직 진화가 덜 된 저걸 들여다보면 어떻게 흰개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했을까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기어코 하겠다고 우기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좋은 점은 제 지도 교수님이 그래 해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1인자가 되더라고요. 그제 제가 밤 한 3시에 겨우 탈고를 하나 했는데요. 미국에서 내년에 뭐 새로 곤충학에 대한 뭐 큰 책을 하나 만든다 그러는데 그 각 챕터들이 쭉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네도 모든 나비가 하나의 나비목이고 모든 파리가 하나의 파리목, 이렇게 그런 목들은 아마 종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큰 목인데요. 뭐 종 몇 종 안 되지만 이것도 목이거든요. 지금 49종 겨우 발견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또 기어코 저보고 쓰라고 그거 왜 내가 써야 되냐, 네가 아직도 1인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써서 엊그제 겨우 이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런 하찮은 연구를 저는 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가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뭐 굉장히 대단한 뭔가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알려져서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들은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구실에는 개미 연구하는 사람이 한 30명쯤 모여가지고 매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개미 얘기만 하는데, 저 거기서 혼자 반골짓을 하면서 개미를 안 하고 그 작은 곤충을 혼자서 또 고집스럽게 이제 했는데 참 그러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매일 건너다 보는 게 개미라서 어느 날 저도 어쩔 수 없이 코스타리카라는 열대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참으로 신기한 개미를 하나 발견해서 거의 민벌레 연구를 때려치고 이걸 할 뻔했습니다. 근데 뭐 민벌레 연구를 그냥 계속했고요. 근데 이거는 사이드로 또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학위 논문이 거의 돼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절더러 민벌레냐 개미냐라고 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느라고 애썼는데, 이 개미는 아즈텍 개미라고 부르는 개미인데요. 개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면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가지고 일개미를 길러내고 그 일개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개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혼자 새로운 신흥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느 개미 국가의 희생물이 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개미 여왕들은 아주 종종 동맹을 맺습니다. 혼자서 나라를 키워가지고는 옆에서 신흥국가들이랑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만나면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한꺼번에 같이 한 살림을 차려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일개미를 많이 만들어서 병력을 확보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는 일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큰 개미가 2마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입니다. 종이 다른 종입니다. 종이 다른데도 일단 천하를 평정하고 보자 그래갖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조선족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했나? 아닙니다. 그래도 우린 같은 종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천하를 통일하려고 인간이 오랑우탕하고 손잡은 거거든요.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다른 종끼리 같이 번식을 하는 예는
예전에도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지금도 이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이거를 발견해서 연구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개미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좀 날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서울대학에 94년에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자연과학 분야도 물리학이 워낙 강한 나라였고요. 화학이 강한 나라였지 생물학은 정말 아주 최근에 이제 겨우 빛을 보는 학문이잖아요. 또 그나마 생물학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하는 생물학이 위주지, 저처럼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하는 생물학은 전혀 이렇게 발을 디디기가 참 힘들었는데, 처음에 와서 저는 연구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미나 할까, 왜냐면 개미는 바로 건물 옆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나 할까 그랬는데, 웬걸요, 제가 거의 이 땅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 저녁에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서 느끼는 그때 흥분한 녀석들이 전부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1년에 한 줄잡아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기린 공부하고 싶은데요, 침팬지 하고 싶은데요, 돌고래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1년을 시달리다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제 연구를 버리고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연구를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학문을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와서 참 후회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연구 논문 목록을 이렇게 봐도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뭐 한 가지를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냥 개구리 논문 몇 편, 진딧물 논문 몇 편, 몇 편, 참 한심한데, 그래도 그 덕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동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도 제 연구실을 거쳐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비록 동물원을 운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언제든 제가 세 대학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는데, 하버드는 빼더라도 언제든 제 연구실의 이름은 같이 했습니다. Behavior and Ecology,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서울대학에 와서는 다른 어떤 분야와 달리 제가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는, 생태학 또는 진화생물학 분야는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냥 1, 2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70년, 80년, 100몇십 년 해야 뭐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입니까? 우리가 종종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학문이 다 인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경제학은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이 어떻게 물물교환하느냐, 그거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법학이라는 학문은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떻게 갈등 조정하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외계의 학자가 지구에 와서 지구의 학문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한종만 연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이 다 호모사피엔스 생물학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의 생물학 연구를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을 인간이라는 한 종을 연구했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딧물 연구하라고 1,000만 원 주고 1년 후에 논문 쓰라고 저를 득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1,000년은 시간을 주셔야 제가 진딧물의 세계를 한 1,000년쯤 들여다보고 언젠가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참 이런 면들이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하는 연구는 그냥 무조건 길게 하는 연구만 합니다. 까치 연구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하고 있고요. 영장류 연구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연구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이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내셨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하버드 있을 때 낸 게 아니라 서울대학에 오고 난 다음에 저 책이 덜커덕 나왔는데, 저는 선생님이 이 책을 쓰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생님 책을 한 권도 번역해 드린 것도 없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그냥 저런 삶이었더라고요. 저는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상한 문과 이과 장벽 그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제가 잘못해서 저 이과로 배정받아 갖고 그냥 고생하면서 여지껏 살았고요. 그 자연과학자로 살면서 늘 딴 동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문학, 예술 뭐 이런데 발 하나 집어넣고 질질 끌면서 참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학문이 서로 다른 학문들이 만나야 된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번역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저 책 읽어보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뭐 계몽주의 철학 챕터부터 시작해갖고 뭐 뇌과학으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학문 전체를 다 한 챕터씩 막 하는데 이거 뭐 알아야 번역을 하죠. 그래서 뇌과학 저 논문 좀 읽어보면서 번역하다가 계몽주의 철학 읽으면서 번역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선생님이 다 놀라시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저 책을 노튼에서 나왔나 그런데 선인세를 $500,000를 받고 쓴 책입니다. 저 책이 어마어마한 선인세를 받고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박을 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옛날에 선생님이 Sociobiology 또는 On Human Nature 이런 책을 써가지고 사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이게 무리를 일으켜야 팔리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무리를 일으킬 거다. 저 책의 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학문이 만나야 된다. 근데 자연과학이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 리드하면 따라오면 돼 하는 식의 굉장히 도발적인 그 내용의 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방법론에서 자연과학을 따라갈 방법, 너희들은 그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쏴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 MBC 모닝쇼에까지 저 점잖은 학자가 나가서 자기 책 선전도 하고 그러셨는데, 여기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가 저랑 같이 번역을 했는데, 장대익 교수가 저 버스턴에 간 김에 찾아뵈러 가갖고 한국에선 통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걔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자, 제가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이제 섰는데요. 제가 평생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이 같은 자연과학이긴 한데 과연 물리학과 화학하고 같이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언제부턴가 들어요. 물리학이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여야만 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잘못해서 1.9나 2.1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엔진이 멈추고 뭐 로켓이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생물학은요, 이게 같은 자연과학인데 1 더하기 1이 2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아주 많은 경우에 2보다 큽니다. 심장세포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아무 특징도 뭐 별로 특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세포들을 모아놓으면 간세포들을 모아놓은 거와는 달리 이놈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콱콱콱 뛰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박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포들을 모아놓은 합 이상의 걸 만들어내는 게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냥 물리학이나 화학은 예측대로 떨어지는 건데요, 생물학은 예측대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 2개가 뭐냐? 그거는 자연 생태계와 그 다음에 인간 뇌다. 이렇게 둘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복잡한 시스템 2를 사실 다 연구하는 분야가 생물학이라는 거죠. 생물학은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연구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저 서울대 동물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동물학과는 성적이 제일 바닥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계열별로 뽑기 시작해갖고 자연과학대학에 다 들어온 다음에 1, 2년 있다가 학과를 정하게 하는데 첫 해 그 계열별하고 첫 해에 저희 동물학과에는 12명이 제6지망으로 전부 제6지망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된 사람들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들이 다 호객 행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생들을 앞에서 이제 학문을 소개하고 근데 우리 저 학과장 선생님이 좀 말씀이 어눌하신 분인데 하루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좀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학문에 대한 저 확신도 없는데 하라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학생들 앞에서 질러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너가 분석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물리학이나 화학을 해라. 만약에 분석력과 종합력을 동시에 갖췄다 그러면 넌 생물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해에 저희 저 동물학과에 15명이 들어왔는데 11명이 일지망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 전국의 여기저기 교수들인데 절 만나기만 하면 형한테 속아서 제가 교수가 됐다 그러는데 부분만 연구해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세포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엔 세포를 묶어서 조직을 들여다봐야 되고 기관을 알아야 되고 그 기관들이 모인 개체를 이해해야 되고 개체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가를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학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생물학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생명현상을 연구한다 그러고는 대개 생물학과에 가보면 교수님들 연구실에 나는 뭘 하는 교수다, 생화학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다 평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각자 자기 연구를 하면서 뭔가 이 거대한 생명을 이해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유전학 하시는 분이나 세포생물학 하시는 분이나 어떨 때는 애기장 때 뭐 이런 똑같은 걸 연구하십니다. 근데 두 분이 얘기 안 하십니다. 따로. 그런데 생명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데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런 환원주의적인 이런 접근으로는 생물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물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자 수준에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세포, 그 다음에 생리 뭐 이런 연구들을 쫙 해갖고 나중엔 생태계 전체를 보는 단계적으로 보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저걸 꿰뚫는 실이 뭐냐 하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생물학으로 이 전체를 꿰뚫어야만 생물학은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은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의 생물학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생물학은 20세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른바 개체군 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연 아주 위대한 생물학자였는데요. 럽잔스키라는 분이 언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진화의 렌즈로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물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 진화론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진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냥 생물학을 연구하시고 강의를 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생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친슨 교수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화라는 연극은 생태라는 극장에서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과 생태학은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이 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학문을 그냥 저도 늘 하던 사람인데요. 생물학 교과서를 펴면 누구나 다 보는 생물계는 이런 식으로 위계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다 배웁니다. 물리나 화학은 그냥 평면 또는 화학 같으면 두세 개의 물질이 그냥 결합되고 이거지만 생물은 원자, 분자로부터 쌓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야말로 저 지구 전체를 이렇게 쫙 쌓아 올리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생물학자들은 각기 여기에 어느 단계를 연구를 합니다. 생태학이라는 제가 몸담고 있고 지금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연구하는 분야는 요 단계를 연구합니다. 개체 수준에서부터 개체군, 군집, 뭐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는 건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가만히 한번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본 거를 이렇게 쭉 따져봤더니 저는 좀 독특하게 또 다른 교과서에는 절대로 붙이질 않는데 제가 만일 교과서를 쓰면 꼭 집어넣으랍니다. 저는 요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는데 그 개체군 중에서 아주 독특한 개체군만 연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모여 사는 동물만 연구했고 그 모여 사는 동물 중에서도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아까 성혜성 선생님이 도시 얘기하시고 뭐 이럴 때 익명의 사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개미 사회는 혈연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익명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서로 달라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저는 평생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소시오바이올로지,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인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너무 당당하게 포함시키다가 맨 마지막 장에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 쓰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세례도 받고 그냥 공격받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하다가 한 11년 전인데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된 평가를 안 내리길래 혼자 저런 책을 썼다가 교수회의에서 선배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그 외도도 작작해야지. 생물학자가 세포나 들여다보지 왜 인간 고령화 책까지 쓰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런 짓 안 하는데 책을 다 한 권씩 드렸어요. 한번 읽어봐 달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책이거든요. 자연계를 통틀어서 번식을 끝내고도 안 죽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번식을 멈추고도 죽지 않기로 진화했느냐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인구학자나 사회학자가 그냥 통계 자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간에는 이제 한 건데, 결국은 이겁니다. 인간 사회에도 충분히 생물학의 영역이라는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신문에 글을 너무 많이 쓰고 사는 것 같아서 좀 멈췄더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성 살인자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랑 여성계랑 자꾸 투닥거리더라고요. 법조계에서 형량을 때리면 남성 살인자보다 여성 살인자의 형량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계는 이거 성차별이다. 그런데 법조계의 답은 죄질이 항상 더럽다는 거예요. 여성이 살인을 하면 죄질이 더럽습니다. 남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많이 하고요. 여성은 치밀하게 기획합니다. 왜? 우발적으로 죽이려다간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남자가 꼼짝 못할 때, 고주망태가 됐을 때라든가 뭐 이거를 10년을 벼르고 별러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느 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10년을 계획했습니다. 이건 죄질이 아주 더러운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법학에서만 다루면 절대로 이거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뭉크의 그림인데요. 질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가 여성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남자도 질투합니다. 여자들이 질투하면 그냥 긁고 끝납니다. 남자가 질투하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내 여인이 발가벗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엔 정신이 혼미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수컷의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단 한 번만 외도를 해도 제가 평생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 남성보다 비교적 관대한 이유가 그래 본들 큰 피해가 실제로는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검안 자료들이 저희 규장각에 기가 막힌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다 분석해 봤는데 남성과 여성의 살인에는 아주 가지런한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봉건 시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민주사회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게 사회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진화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서울대에 썼는데요. 그러다가 또 잠태서 저는 저 헌법재판소까지 불려갔었습니다. 그 호주제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발언을 잘못했다가 뭐 엄청난 테러를 당하고 유림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드디어 나타나라 그래서 가서 제가 미토콘드리아의 진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동물의 세포에는 핵 속에 수컷과 암컷의 유전자가 절반씩 공동으로 들어있지만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 전체는 암컷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그 세포질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소기관이 옛날에는 혼자 살던 박테리아였는데 기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공생을 하게 된 박테리아인데 이거는 그냥 암컷을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혈통을 따질 때 생물학자들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가지고 혈통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핵 DNA 가지고는 이게 양쪽으로 막 너무 갈려갖고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암컷으로 따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물학에서 혈통 따질 땐 암컷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가 이제 호주제 폐지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기여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생물학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리의 행보를 자꾸 경계 속에서 찾았잖아요. 하지만 진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무데나 존재하는데 우리가 제 깐에는 저는 생물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고요. 누구는 저 기계공학 안에서 그냥 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어프로치를 하자.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김남두 교수님이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위원장이셨고 그때 이 간학문적 이게 뭔가를 과학재단이 알아야 연구비를 줄 수 있다 그래갖고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간학문적으로 저 학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진정한 의미의 간학문적 공부를 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면 그냥 다학문적 유희를 하고 끝나더라고요. 한바탕 모여서 놀았지 서로 남의 학문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말들보다 더 국제학회에 가면 많이 쓰는 말이 transdisciplinary입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언어라는 게 용도를 다하면 또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범학문적 또는 초학제적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삽니다. 이제는 학문을 넘나들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방안에는 분명히 예전에 대학 입시 때문에 열심히 가지 않은 길을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시인인데 로버트 프로스트인데 그분의 시 중에 맨딩 월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담을 고치며인데 바로 저 담인데요. 뉴햄셔주에 겨울에 저 담이 좀 무너진 거를 옆집 아저씨랑 같이 고치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저 담이 없으면 이게 그냥 한 집이잖아요. 우리가 한 집이라고 항상 행복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담은 있어야 합니다. 학문 간의 경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계가 너무 높으면 저는 경제학으로 못 건너옵니다. 저는 철학적에 못 가봅니다. 근데 그 담을 저 정도로만 낮춰주면 제가 건너오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약간의 노력으로 건너다니면서 학문을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물학은 어쩌면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끼어 있는 학문같이 보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 활동이 살아있는 생물, 인간이 하는 활동이라 그러면 그 모든 학문이 다 생물학하고는 어떻게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안 보이는데요. 저 뒤에 학생들 몇 명 안 보이는데, 예, 한번 생물학에 도전하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